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야당에서는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먹거리와 생활용품 시장에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살충제 개량과 생리대, 그리고 유럽에서 섭취 후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유럽산 비가열 햄 소시지까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와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역시 더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집을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사이트의 8월 말 조사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3% 올랐는데요.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매수자들과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 매도자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는데요. 이로써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그 힘과 동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각 지역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기간제 교사와 예비 교사들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중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전국 중등 예비 교사들의 외침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한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증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국 기간제 교사 연합회 역시 같은 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 집회를 열어 맞섰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규 교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교육당국의 안정적인 고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보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저야 정치 잘 모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국민의 지지를 한 7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네, 좀 지켜보겠다라는 네. 입장이신 것 같고요. 양 변호사님. 왜냐면 아직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 어쨌든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5년 후에도 그 지지율이 좀 이어져서 네. 많은 개혁들이 실제로 실천됐다라는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기대감을 보여주시네요. 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부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계인데요. 이조르 변호사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두고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그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게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게 19대 총선에서도 주장을 했던 거고 대선에서도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현행 그 방송법에 따르면은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을 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방송통신위 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 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그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데 이 골자를 바꿔라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군요.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 합의 없이는 선출하지 못하게 한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면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공영방송 그 사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은 친정부 인사가 그 임명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도 이제 친정부 쪽으로 갈 공산이 큰데 합의에서 하면 약간 균형 잡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개혁 인사가 그 임명돼야 되는데 그 합의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 개혁 인사를 임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행 그 방통법에 의하면은 그 KBS, MBC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7명이 여야 인사, 여당 인사, 여당이 추천한 인사이고 이사이고 4명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더 과반수가 추천을 하면은 이제 방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13명으로 이사회를 늘립니다. 그래서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7명,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6명인데 여기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강화시켰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당이 7명에다가 야당의 2명이 더 재청을 해야지만이 추천할 수 있게 돼서 여당과 야당의 그 합의에 의해서 재청이 되면 이제 거기서 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뭐 지켜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듣기에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점을 지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는 겉으로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특히 이제 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은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하려는 개혁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합의지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나서 야당에 그 부합하는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그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법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좀 내용을 바꾼다면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야당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개정안 처리가 정의인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라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어쨌든 코드 인사 구축에 나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 쪽에서는 사실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죠.
네, 이 공영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 잘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안들을 막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해외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영국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영국에는 이제 왕실이 있잖아요. 왕실의 집권장으로 인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네. 보장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ARD, GDF 이런 방송국이 있는데 네. 그런 데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포함을 시켜요. 네. 그런 이제 포함된 방송 평의회를 운영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예 그냥 정파별로 색깔을 딱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송들을 나눠서 이제 보도국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감안하고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추첨으로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을 하자.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인 공영방송 사장 국민 추천제를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사장을 임명하는지는 뭐 글쎄요. 이제 정치인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다 반영이 돼서 네. 정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공영방송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또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해서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뜻한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 법을 개정하고 또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의미에 나와 있는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이다라는 이 의미만큼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분의 변호사님들과 이슈를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양지민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죠?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됐잖아요. 과연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뭐 여기저기 각계에서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변호사님들과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결론은 일단 났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징역 5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단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조로 변호사님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정된 죄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공여, 그리고 횡령,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이제 위증,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이 5가지고 네. 그 뇌물 인정된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정된 죄하고 인정된 액수에 비하면 인정된 죄가 형량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따져주셨고요. 양 변호사님은? 사실 이제 법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뇌물 부분이 과연 유죄로 될까 무죄가 될까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유죄라고 해도 나름의 근거들이 나올 수 있고 무죄라고 해도 또 나름의 근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이제 이슈였던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뇌물을 차라리 뭐 무죄가 나오면서 다른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5년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뇌물까지 다 포함시켜서 유죄로 모두 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 최종 형량은 5년이 나오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유죄인데 어떻게 5년밖에 안 나오지? 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5가지 혐의로 이제 특검이 기소를 했었는데요. 네.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액수나 뭐 이런 인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물 공여 부분, 그리고 이제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네. 횡령 부분, 그리고 이제 독일로 돈을 이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 국외 도피,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수익이잖아요. 횡령한 범죄 수익 은닉죄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위증한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까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액수 부분과 그리고 뇌물을 여러 당사자에게 줬는데 네. 어떤 당사자에게 준 거는 인정이 됐고 어떤 당사자에게 준 거는 인정이 안 됐고 이런 차이가 맞아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정유라 씨에 대한 213억 원 지원 네. 그리고 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220여 원의 자금을 출자한 그런 사실은 특검이 이제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금 72억 원만을 이제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유죄로 인정했고요. 그 외에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거기 이제 16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 나온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재단금을 출연한 그 부분은 무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승마 지원 부분 213억 원이었어요. 사실 뭐 약속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2억 원만 인정된 거는 사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와 그리고 이제 뭐 코어 스포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출연한 그 금액, 그러니까 거기로 보낸 금액까지 다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해서 결국에는 213억 원이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실제로 지급한 부분이 그보다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좀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정한 금액 16억 원 상당이 그대로 이제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많이 다퉜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독대를 통해서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마 지원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뭐 특검과 삼성이 사실 팽팽하게 맞섰지만 재판부는 어쨌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모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그 독대 자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일종의 뭐 사인을 받고 네.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된 거다라는 사실 그 고리를 인정을 해서 이제 뇌물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이 있잖아요. 요 관련한 부분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삼성 쪽에서 이제 항변했던 부분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 이거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굉장히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그렇죠. 그런 사업이었다. 정당한 떳떳한 예. 사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경련에서도 그 모금 액수라고 하죠. 일명 이제 뭐 재단에 출연해야 되는 그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나왔고 그런 네. 정경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삼성이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뇌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이게 국가 문화체육 융성을 위한 재단에 대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또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이 변호사님 어떤 네. 내용이었죠? 그 횡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돈을 줬으면 횡령이 안 됩니다. 네. 자기 계열사 돈을 빼돌려서 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라든지 그걸 지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고 예. 재산 국외 도피 같은 경우는 승마 지원액에서 78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36억 원을 해외 보낸 것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남은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이 있고 국회 위증이 있는데 재판부가 또 어떤 판결을 내렸죠? 우선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요. 정유라 씨에게 거짓 용역 그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해서 77억 원 상당을 이제 지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삼성 쪽은 이거에 맞서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승마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결국에 이제 재판부는 77억여 원 가운데
64억 원가량이 말 지원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나는 최순실 씨 모녀를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삼성 측 변호인들 역시 뭐라고 이제 방어를 했었냐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 최순실 씨란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2014년 말경에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그 존재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유라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승마 지원해달라 했는데 그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이해를 했다 이건 그렇죠.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 결과를 두고 뭐 언론과 정치, 사회, 문화 평론가들이 뭐 특검의 판정승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5개 혐의가 뭐 모두 유죄가 인정이 100%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또 무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두 분도 약간 그런 의견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근거를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액수 때문이죠, 사실. 액수? 왜냐면 일반인들 같으면 그런 이제 거대한 액수에 사실 아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몇백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그런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한 건데 네. 사실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횡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50억 이상이 이게 지금 넘어가잖아요, 네. 완전히. 50억 기준으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원에서는 사실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형량을 내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특검에서 항소심에 가서 치열하게 다툰다면 네. 조금 뭐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죄로 나온 것들 중에 뭐 무죄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하지만 이게 다 모두 지금까지 인정된 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부 부분 무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잘 다툰다면 사실은 5년이라는 형량을 내리기는 그대로 내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그렇죠. 유죄 부분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양형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뭐 항소심도 지금 1심 못지않게 많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구형한 형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이제 인정되는데 네. 보통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이 있습니다. 이제 법정형이라는 게 그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할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법정형입니다. 네. 법에 정해진 형이 법정형인데 이 법정형을 뭐 누범을 가중한다든지 경합범을 가중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하면은 이게 처단형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 수익은익 그리고 위증을 그 경합범을 하면 단순하게 하면 5년에서 45년이 나옵니다. 예, 엄청 늘어나네요. 처단형의 범위가 최저가 5년, 그리고 최고가 45년. 45년이 됩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선고를 내리는데 선고는 5년으로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아. 적은 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네. 형량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부 시선에서는 이제 3호 법칙이라고 네. 법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는 1심에서 5년형이 나오고 항소를 하면은 항소심에서 네. 그 감형해서 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집행유예로 나오는 걸 보고 지금 5년이 나온 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삼성 측이 모두가 예상했듯이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삼성 측에서는 이제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1심 재판부에서 이제 선고를 내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표현이 묵시적인 청탁 그리고 묵시적 청탁. 네, 수동적인 뇌물 공여 이런 수동적인 단어들이 뇌물 나와요. 공여. 예.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이런 묵시적인 청탁 그리고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세운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좀 이용해서 우리가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좀 이용해 보겠다, 주장을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판부 자체가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 둘이 그냥 그 분위기상 이런 청탁이 얘가 원하는구나라고 네, 이제 약간. 짐작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주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불리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는 어쨌든 유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 양형에도 사실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뇌물로 준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 수동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쪽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거에 사실 좀만 더 논리적으로 보태자면 우리는 그 강요가 묵시적으로 청탁도 아니라 그냥 아예 강요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는 논리로도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그런 이유로 사실 무죄 주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억지로 준 거다. 네, 그래서 어쩔 수 피해자다라는 없이. 네. 걸 강조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게 가장 큰 거고. 예. 근데 이제 삼성만 그 항소를 한 게 아니라 특검 쪽에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심에서 선고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못하게 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네. 피고인만 항소를 했으면은 5년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근데 특검에서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특검에서 다투려고 하는 게 네. 지금 뇌물 공유한 부분에서 이제 다 인정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인정됐습니다. 예. 요구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공유를 안 받거든요. 근데 법에는 분명히 뇌물 공여, 수수 요구 약속도 뇌물 공여죄에 포함이 됩니다. 약속한 예, 것도. 약속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뇌물에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뇌물로 인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외 재산 국외 도피 같은 경우도 네. 늘리게 되면 형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처단형이 그 5년에서 45년으로 되는데 예. 만약에 그 재산을 국외 도피로 인정된 게 50억이 넘어가면 예. 최저 형량이 10년이 됩니다.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유예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돼서 지금 특검에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게 예. 요구 약속했던 부분, 그 뇌물 요구 약속했던 그 부분, 계약했던 그 부분을 네. 입증하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량을 더 맞게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부분과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 공여죄도 있지만 그 뇌물죄, 술에 뇌물 받는 거 있잖아요. 네. 받는 것도 제3자 뇌물죄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도 뇌물이지만은 네. 그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는 것도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돼서 처벌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공동 관계가 있었냐, 공모 관계가 있었냐 그 부분을 따지는 건데 네.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이 돈을 전달하라고 지정을 했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도 죄를 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지금 이제 거네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공모 관계 아, 공범이다라고 이제 묶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예. 공범으로 엮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의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심 결과 삼성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예상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는 한 1% 정도밖에 안 크게 영향을 빠졌습니다. 안 예. 받았죠.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도 이제 예.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치, 그 신용평가사의 회사 중 하나인 네. 피치사에서도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예.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는 거의
공범관계입니다. 예. 반드시 뇌물 공여가 인정되면 뇌물 수수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예.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고 뇌물 수수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 수수 같은 경우는 수뢰액이 1억 이상만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삼성 경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에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됐고 아무리 뭐 재판부가 뭐 다른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세계의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향을 받고 그걸 사실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 사람이 유죄가 나온 마당에 당연히 받은 사람이 유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사실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1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까지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뭐 이재용 부회장 그 사실 선고가 되고 있을 때 선고 그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그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진행이 그래요.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표정도 되게 안 좋아지고 뭐 이랬다고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과 또 많은 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슈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까 이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인정된 죄와 그 뇌물액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은 형량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다투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운명 같은 경우는 그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 삼성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2분기 때는 삼성의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나 최순실 씨의 재판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이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한 판결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분명히 사용돼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떳떳하게 처벌받은 건 처벌받고 뭐 무죄로 다퉈야 되는 부분 다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뭐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까지 쭉 연결이 돼서 어쨌든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이제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그 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사실은 많지만 어쨌든 그런 계열사 돈을 어쨌든 지금 횡령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오너가 사실 돈을 이렇게 빼서 한 특정 개인에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후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삼성도 더 절치부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써주십시오. 네, 두 분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써주셨는데 양 변호사님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위기를 기회로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적어봤는데요. 어쨌든 이번 이게 그 사실 국정농단 사태의 그 사건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될 정도로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우울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련된 재판들도 지금 하나둘씩 판결이 나오고 있고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을 사실 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 위기죠. 위기기는 하지만 멀리 보면 사실 이런 잘못이나 이런 나쁜 관행들을 하나씩 털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위기를 기회로라고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반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조로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정경유착 근절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치계 박 전 대통령은 정치계 권력 1인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그 재계 권력 1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59개를 거느리고 있고 한국 GDP의 1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계 권력 1인자와 그 재계 권력 1인자가 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근절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좀 사회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예.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경유착 근절. 맞습니다. 이번 판결 항소심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조르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제가 준비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돌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살펴본 첫 번째 이슈만큼이나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돌입했잖아요. 예, 예. 원래 2013년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예. 그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그 팀장이 지금은 이제 중앙지검 지검장이 됐는데 좌천됐습니다. 그렇죠. 그 징계도 받으면서 좌천됐던 사건인데 다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지검장으로 와서 이 댓글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약간 네. 이제 극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극적으로 다시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지검장, 그 중앙지검장이 이제 그 전체 수사를 지휘를 하고 예. 그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진재선 공안 2부장 그리고 김성훈 공공형사 수사부장 등이 네. 이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컴백, 뭐 귀환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당시 맡았던 분들이 다시 다 돌아온 거죠. 예. 네. 자, 이번 재수사에 돌입한 국정원 댓글 사건 핵심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궁금해할 게 뭐냐면은 예. 국정원에서 댓글 단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국정원법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인을 동원해가지고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서 사이버 외곽팀 한 30팀 정도 된답니다. 맞네요. 예, 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서 여론을 조작을 했다라는 예. 내용을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 분에서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은 심리 전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네. 그 알파팀 등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했다. 이 내용을 수사를 하는 것이 그 댓글 사건 이제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세금이 쓰여졌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댓글 쓰는 거에 대해서 뭐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 그 월에 그 2억 5천에서 3억 그리고 연에 한 30억 정도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예. 국정원의 특별 활동비가 4억 9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돈 자체가 특별 활동비로 쓰라는 거지 정치에 관여해서 댓글에 사용된 돈을 지급하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이제 거기에 쓰라고 이제 걷어진 게 아닌데 네. 그 여론 조작하는 데 쓰여진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세금이 쓰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요? 사실 이제 한 30억 원이 넘는 돈이 30억 이요? 쓰였다라는 뭐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일명 네. 이제 그 댓글 부대 활동비로 그렇게 쓰였다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30억도 2012년 한 해에만 그렇게 쓰인 돈이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좀 쓰였는지 좀 가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그 30억이라는 돈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우리의 세금이었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런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매달 그 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각 팀의 이제 팀장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을 일부러. 네, 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큰 네. 문제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글 한 건 쓸 때마다 뭐 500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5천 원, 만 원. 5천 원, 예. 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건데 이게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그리고 1년 만약 1년치가 30억이었다면 아까 대략 했을 때 3년 정도니까 대략 추산해 보면 한 100억 정도 쓴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불법 활동에 쓰인 돈이기 때문에 이 30억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국정원 댓글 알바비를 과연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겠느냐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그 국정원 댓글 알바를 한 사람들을 범죄행위 가담자로 다 이제 처벌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알바비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인에게 추징하기는 좀 쉽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몰수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법률 적용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국정원 댓글 부대의 그 대선 여론 조작에 참여한 그런 행위를 두고 과연 공직선거법으로 우리가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첫 번째로 들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으로 만약 기소를 한다 그러면 선거법상 이익을 우리가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처벌하고 추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다라는 좀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국정원 댓글 부대로 이제 알바 활동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국정원 정식 직원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냥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또 국정원법 위반의 혐의를 우리가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시민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비용을 받고 여론 조작에 동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벌이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회적으로 외곽팀의 이제 팀장들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묶어서 같이 기소를 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몰수 추징 조항은 없거든요. 공직선거법에만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가져간 알바비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국민들의 그런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당시 국정원 댓글 부대가 어떤 방식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했던가요? 네, 이게 이제 최근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 따르면요. 당시 이제 사이버 외곽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주로 사용하는 4대 포털과 그리고 트위터에서 친정부 성향의 글을 이제 올리는 일들을 했고요. 예.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글들은 또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라고 규정을 해서 조금 언론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결론은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이제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하는 그 최고의 정보 기관이 앞장서서 좀 여론을 조작하고 친정부 세력이 아닌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마치 이제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늘 푸른 희망연대 그리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으로 알려진 양지의 한국자유연합을 네.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늘 푸른 희망연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도 청와대에서 같이 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요? 예, 예. 앞서 또 공직선거법상에 뭐 공소시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좀 공소시효가 짧은가요?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네. 근데 지금 원세훈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 기소가 돼서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공범의 경우 그 기소가 되면은
그 기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댓글 부대를 처벌하려고 하면은 공범으로 같이 묶을 수 있으면 수사해가지고 공범으로 묶을 수 있으면 공소시효 6개월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이제 공소시효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언론에 보도된 게 공소시효가 5년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7년입니다. 아, 국정원법 상으로는 7년. 국정원법상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2012년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와 있는데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기간을 보면은 장기 5년 미만인 경우가 5년이고 10년 미만인 경우는 7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기 때문에 5년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해당돼서 지금 국정원법의 공소시효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2019년 정도가 돼야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국정원법이 바뀌면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까지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조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뭐 공직선거법 상이든 국정원법 상이든 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같은 공범들도 함께 묶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이제 수사를 해서 공범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수사하기 나름입니다. 아, 수사하기 나름이군요. 수사가 어떻게 돼서 결과가 나온 게 공범으로 같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나 또는 다른 그 국가정보원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공범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지금 댓글 부대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가정보원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2019년까지니까 공범으로 묶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렇게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재수사가 실시되면서 가장 관심을 받는 두 명이 있습니다.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재수사가 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가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제 파기환송 이유가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돼서 이번 달 30일에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이번 달 8월 24일 날 그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변론이 재개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변론 재개를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 전에 2013년도에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없었던 증거가 이제 많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곽팀, 그 민간 외곽팀,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서 공판에 이제 재판에 반영돼야 되고 그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으니까 이 증거도 제출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공소장도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댓글 부대, 민간 외곽 댓글 부대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댓글 사건에 주도를 하는데 그 정부의 묵인 또는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지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 5년간 지속되고 있는 진실 싸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최근 시작된 재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3년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형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재수사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증거가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그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있었던 자료보다 많은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
변론 제기가 돼서 네. 형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게 재수사에 돌입이 돼서 지금 이런 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작심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기소를 그렇죠. 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론 제기를 신청한 것도 어떤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변론 제기를 굳이 신청을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 결과는 사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검찰 쪽에서 무언가를 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댓글 부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일반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얘기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쪼록 빨리 마무리가 돼서 선고가 나와서 형량을 살아야 되는 건 뭐 살고 이렇게 결론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촌철살인 한마디 또 어떤 내용 써주실까요? 기대됩니다. 자, 써주십시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셨을지 이조로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예,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필 규정은 처음에는 좀 올바르지 않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바르게 간다라는 내용이 사필 규정인데 지금 중앙지검장을 맡게 된 그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징계도 받고 좌천성 인사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댓글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지금 사필 규정이 뭔지 몸소 보여줬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부당한 지시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필 규정에 따라 좋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양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네. 댓글의 자유라고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네, 우리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헌법에도 보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가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나오는데 사실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서 댓글을 다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뭐 알바를 하고 뭐 어떤 세력으로 막 몰아가면서 언론 조작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어쨌든 결론이 잘 나오고 예. 빨리 마무리가 돼서 다시는 이런 뉴스를 언론에서 접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은 자기 의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원하는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결론이 좀 국민들이 다 속 시원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오늘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